안녕하세요. 베나TV 장보경 PD입니다. 베나TV는 후원금과 광고료를 제작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후원해 주시지만 아직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광고를 끝까지 꼭 봐주십사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더불어 베나TV 영상이 널리 알려지도록 공유도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북한 수괴부를 몰락시키는 한 수 몰수 북수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에는 아주 최근에 따끈따끈한 뉴스로 되고 있는 김정남 암살 사건. 네. 또 우리 현 박사님께서는 아마 거기에 대해서 좀 해석하는 부분도 남다를 수 있고 또 충격이나 이게 북한 체제 몰락에 제가 볼 때는 이 김정은 정권은 내가 볼 때는 이 자기 형을 죽임으로써 벼랑 끝에 한 발을 내디딘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보는데 우리 현 박사님도 동의하십니까? 그렇죠. 김정남이를 원래 죽이자고 한 거는 2009년도부터 여러 차례 시도된 거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끝내 성공을 했는데 저는 처음에 김정남 피살하는 거 보면서 그래서 북한 체제란 봉건 왕조 외에 다른 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우리 북한에서는 역사 공부를 많이 안 하는데 여기는 역사를 꽤 많이 하잖아요. TV에도 프로그램이 많고 그다음에 책들도 많고. 그래 저는 남쪽에서는 북한 정치 체제를 분석하는데 항상 미국의 툴 이런 걸 잘 갖다 대는데 그게 이상하게 안 맞아요. 그래 툴은 아주 멋있는데 분석해 놓고 보면 아주 우스운 결론에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북한 시스템이 아주 특수한 시스템이라서 물론 특수하다는 게 이때까지 역사상에 없은 건 아니지만 오늘 우리 현대 사회에서는 보기 힘든 그런 정치 시스템이죠. 그래서 오히려 북한 정치 시스템은 어떤 방법론이 더 난가 하면 옛날 봉건 사회 정치 시스템이 더 근사하다. 그렇죠. 이런 생각을 많이 해서 제가 그동안 이 조선 왕조가 선 다음에 어떻게 조선 왕조가 변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좀 들여다봤는데 북한 시스템이 봉건 시스템이나 별로 다르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세습을 하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일환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 왕조에서는 왕조 시스템을 견지하자고 하게 되면 우린 나만이 누구나 알잖아요. 그래서 드라마 보게 되면 왕이 하나 간택이 되게 되면 나머지 형제는 다 정계에서 물러나는 건 두말할 것도 없고 그다음에 까딱 잘못하게 되면 뭘로 되는가 하면 역적 음모에 말려 들어가서 이 목숨을 잃어야 되고 그다음에 그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사건을 꾸며가지고 사람들을 죽인 일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이 이 김정남이를 따라다니면서 몇 차례를 걸쳐서 소형하는 걸 봐서 북한 스스로가 우리는 봉건 시스템 외에 다른 게 아니다. 이름은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고 했지만 민주주의나 공화국이 형체도 찾아볼 수 없는 봉건 시스템이다. 그래서 정남이 왜 피살했겠냐. 요즘까지 나오는理論을 보면 두 가지죠. 하나는 김정남이가 김정은을 대신해서 수령으로 될 수 있으니까 미연에 방지하자는 거다. 물론 그럴 수 있죠. 정은이가 왜 대통령이 됐는데 왜 지도자가 됐는데 다만 아버지 핏줄이기 때문이잖아요. 그다음에 정남이도 아버지 핏줄인데 하지 말라는 법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너도 아버지 아들이고 나도 아버지 아들이고 어떻게 봉건적인 규칙에 따르게 되면 오히려 정남이가 더 유리하죠. 왜냐하면 장자계승이 봉건사에서 특징이고 그다음에 핏줄 혈통을 넣고 봐도 어머니는 제일 교포란 말이죠. 하지만 김정남이 어머니는 비록 기세 남쪽에 뿌리를 두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게 오히려 북한 이 혁명가 계열을 따지는데 그게 훨씬 낫죠. 그다음에 김정남이네 어머니 계열은 옛날부터 다 공산당 계열에서 열심히 투쟁한 거니까 하니까 훨씬 낫고 사실은 연령으로도 정남이가 낫죠. 왜냐하면 그렇죠. 정은이는 도저히 30살밖에 안 됐지만 정남이 나이도 지숙하고
근데 정훈이가 된 과정도 넣고 보면 봉건 사회 시스템하고 똑같죠. 항상 누가 올라가는가 하면 살아있는 부인 아들이 올라가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고영이가 딱 붙어 있는데 정남이가 선택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하나는 그거고 두 번째는 그 뭐 동아일보 주성화 기자가 분석한 것처럼 진짜 김정은이가 누구 김옥이 아들? 김옥이 아들. 그래서 정훈이 출생이 비밀을 정남이가 알고 있다. 뭐 이렇게도 될 수 있는데 이건 우리가 해석할 수 없는 거죠. 가서 DNA 조사를 해보지 않는 이상은. 근데 외모로 보면 좀 김옥이 닮지는 않았고 내가 볼 때 고영이를 닮았기 때문에 그건 뭐 좀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예, 가장 중요한 거는 그 김정일이 아들이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래서 죽였는데 이 북한이 항상 내 가만 보면요. 그 아주 자기네 지도자가 뭐 담대하고 어찌고 이런 걸 아주 강조하잖아요. 보게 되면 독재자는요. 예외 없이 겁쟁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은 김정남이가 지도자로 될 가능성은 날이 가면 갈수록 줄어드는 거거든요. 북한 체제가 공고화되면. 그러니까 제일 정남이가 그 밑에 했을 때는 오히려 정문이가 처음에 올라설 때 그때고 이전은 올라선 지도 그 정식 올라선 거는 뭐 2012년이지만 그 정문이가 후계자로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간 거는 그 김정일이가 2008년도에 쓰러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본격적인 후계자로 들어갔는데 그때로부터 계산하면 벌써 이전 거의 몇 년 되는 거예요. 7, 8년 되었는데 안정적인 상황에 들어갔는데 사실 제가 보건대는 김정남이가 그렇게 위험한 세력은 아니라고 나는 판단이 들어요. 우리 웹에서 보건대는. 근데 그걸 얼마나 위험하게 생각했으면 그 후에 발생하게 된 이런 모든 그 불리한 걸 다 무시하고 정남이를 살해했겠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독재자는 생각 외로 겁이 대단히 많다. 그래서 아주 깡수를 두고 한 건데 과연 우리가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보면 정남이가 있으면 시끄럽긴 시끄럽겠죠. 왜냐하면 정남이가 잘못하면 남쪽으로 튈 수도 있고 그렇죠. 미국으로 튈 수도 있고 그다음에 무슨 뭐 중국이 자기 대체 인물로 놓고도 그렇죠. 있고 그렇지만 오히려 위험 관리를 하는 게 낫지 저렇게 제거하는 것보다. 근데 그 얼마나 정남이를 무섭게 생각했으면 그런 걸 다 뜯어치우고 제거했겠냐. 그래서 정훈이도 무지무지 겁쟁이고 자기 정권의 안정성에 대한 신심이 없다. 확신이 본인은 우리가 어떻게 보든지 간에 본인이 생각하건대는 자기 정권의 안정성에 대한 신심이 매우 부족하다. 저는 그런 생각이 많이 떠올랐고 그다음에 이 정남이를 없앰으로 해서 북한이 얻는 이득보다는 손해가 더 훨씬 많다. 그렇죠. 이게 뭐 당면하게는 속탄 수출이 딱 끊기지 않았어요. 그렇죠. 중국이 예, 무연탄 수입을 예. 중단했습니다. 그래 그것 때문에 북한이 지금 정남이를 살해한 다음에 제일 그 가슴 아픈 게 뭔가 하면 속탄 수출이 중지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중국을 죽어라 하고 욕을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강경하게. 예. 그다음에 이 북한은 하도 우물 안에 개구리 같은 사람들이니까 특히 정치하는 사람들이 세계에 대한 생각이 없어요. 왜? 아까도 말했지만 그 북한의 핵심적인 간부들은 외국물을 먹어본 사람이 없다나니까 오직 북한 내부만 알고 살아요. 그러니까 무슨 세계에서의 이미지라든가 세상이 돌아가는 상황을 물론 뭐 TV는 어느 정도 보고 뭐 뉴스는 보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거기에 대한 이런 안목이 거의 없어요. 그러다 나니까 그 정남이에 대한 정훈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이 어떠하며 그것으로 해서 북한 체제가 입을 손실이 뭐며 여기에 대해서 그림을 미처 난 그리지 못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전 누구야 그 장성택이를 처형했을 때 제가 그때 미국에 가 있었거든요. 미국 사람들이 경악이 아주 대단했어요. 세상에 자기 고모부를 죽이다니. 뭐 우리는 북한 사람은 별로 크게 생각 안 해요. 북한 사람들은 속으로 앉아서 야 고모부까지 죽이는 건 좀 너무한 게 아니야. 이건 좀 깬 사람들 생각이고 백성들은 그럼 교까지니까 마땅히 죽여야지. 뭐 이런 게 기본 북한 주민들의 생각이라고. 하지만 국제사회가 생각하는 건 너무 다른데 이제는 다른 것도 아니고 자기의 형을 친형을 뭐 이복형이지만 형을 죽였다. 국제사회에서 볼 때는 폐륜하죠. 그렇죠. 네, 정훈이 만나기도 지금 누구 만나라 그래도 만나기 자체도 눈치가 보일걸요. 내가 저 사람하고 가서 손을 잡는다는 건 악마하고 손을 잡는 거나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겠는데 이런 건 북한에서 생각도 안 하고
죽였다는 거죠. 그래서 국제사회 이미지가 아예 빡 나빠졌지. 뭐 그다음에 거기다가 독가스까지 썼지. 뭐 지금 눈덩이 걸리도 피해가 커지고 있는데 뭐 그래도 칭찬받았겠죠. 더구나 이 암살에는 현지 외교관이 관여한 걸로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북한은 거기에 대해서 별로 뚜꾸미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자기네가 법에 대해서 초법적인 존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외교관이 어디 가서 당했다. 법을 안 지켰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참 이거 잘못했이라고 생각 안 한다니까요. 외교관들이 나가서 마약 밀수해 무슨 돈 세탁에 온갖 그 나쁜 일 다 하는데 우리나라 같으면 아마 뭐 미치지 않았냐 뭐 저게 뭐 이러겠지만 북한 사람들은 혁명을 위해서 그런 것쯤은 그다음에 제국주의 국가들은 원래 우리가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 나라 법을 우리가 구태여 지킬 필요가 없다. 이게 북한의 입장이에요. 근데 우리 현 박사님 보시기에 지금 이게 총부살인 형태 물론 뭐 다 지휘 그 조직은 북한이 했지만 그 드안티 흐엉이라는 그 여성 비엔남 여성과 또 이 인도네시아 여성 아이샤 둘이 동원되는데 지금 그 여자들에게 독극물을 바르는 것까지 가르쳐 주면서 이건 사람을 죽이는 거라고 했느냐 아니면 그냥 이렇게 리얼리티 쇼라고 가서 바르는 신용만 해라 그래서 베이비 오일로 알고 발랐다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현 박사님 보시기에는 북한 공작원들이 이 여성들에게 저 사람을 죽이라고까지 했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그냥 신용만 하고 우리가 촬영하면 끝난다 이렇게 하는 게 어느 쪽입니까? 선자입니까? 후자입니까? 뭐 제가 구체적으로 사건은 모르지만 이번에 결국 총부살인 형태인데 나는 처음에 북한이 이게 반드시 폭로되지 않는다고는 생각 못했을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어느 정도 이제 잘못하는 날에는 이 사건이 할 수 있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는 어설픈 계획이라도 만들어 놨다는 거죠. 그래서 말하자면 2명을 골랐는데 한쪽은 남쪽에도 왔다 갔다 몇 번 우종시켰는지 아니면 몇 번 왔다 간 인물을 골랐는지 그래가지고 처음부터 북한이 비난하기 시작인 게 우리는 아예 당초에 그렇게 연결도 안 되지만 남한과 말레이시아 정부의 합작품이다. 뭐 이런 식으로 들고 나왔으니까 그렇죠. 미리 짜는 각본이 그랬을 거고 그다음에 간해를 시킬 때 이게 진짜 사람 죽이는 거냐 그거는 간해가 말한 대로 모르게 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왜냐하면 간해 자체가 준비된 공작원이 아니잖아요. 근데 사람을 살해한다. 간해가 그런 거 해서 내 목숨 바칠 일이 뭐가 있겠어요. 하니까 간해 둘쯤은 얼마든지 속여 넘길 수 있는데 뭘든 말할 수 있는가 하면 이 독극물이라 가서 손 씻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간해한테 독극물 바르면서 이거 용하지만 좀 사실성 있게 하기 위해서 독을 좀 발랐으니까 너네도 조심해라. 뭐 이 정도까지는 대주지 않았을까. 리얼리티 아닙니까? 예, 그걸 간해한테 처음부터 그렇게 위험한 일이라고 대줬으면 간해가 무슨 공산주의 이상을 위해서 투쟁하는 겁니까? 뭐 조국을 위해 투쟁하는 겁니까? 그러다가 뭐 북한에서 간해한테 많은 돈을 줘서 매수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이니까 그렇게 속였을 가능성도 난 상당 정도 있다고 생각하죠. 예. 여성들을 동원한 이유는 뭘까요? 여성들이 상대적으로 감시를 덜 받으니까요. 여성들이 상대적으로 남자가 간다는 거하고 여자가 간다는 거하고 다르죠. 그다음에 또 속여 넘기기도 여자를 속여 넘기기가 훨씬 그렇죠. 쉬웠겠죠. 여자들은 뭐 좀 살살 어린 애들이잖아요. 하니까 그렇죠. 여자들이 잘 넘어가고 뭐 좀 주로 할 수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제 살인을 하고 나서 그 SNS에다가 이제 아이샤가 무지 행복하다 그렇게 이제 날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제가 볼 땐 사례비를 이제 평소에 그런 리얼리티 쇼를 찍고 뭐 100불 받았으면 북한이 한 1000불 줄 수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제 돈을 많이 받으니까 이게 뭐 한국제 화장품도 좀 사 쓸 수 있고 또 뭐 제주도에도 한 번 더 갈 수 있고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랬다고 보는 게 맞을까요? 예, 도저히 무슨 12만 원 받았다는데. 글쎄 그건 보고한 숫자고 예. 뒤로 받았겠죠. 그래야 걔들이 했지. 실제로 얼마가 왔다 갔다 했는지는 모르는 거니까요. 그렇지 모르지. 현금으로 줬으면 모르지. 네. 그렇죠. 봉투로 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당히. 그 그렇겠지. 정도 예산은 생각하고 이런 거대한 암살극을 기획하고 집행하지. 그게 뭐 돈 10만 원 줬다는 건 제가 볼 때는 근데 요즘은 베트남도 많이 열렸잖아요. 근데 그렇죠, 뭐 그렇죠. 사람 죽이고 행복하다. 뭐 여자가 악마가 아닌 이상은 야네도 진짜 그냥 그래서 출연을 했고 찍었다. 근데
주머니에 돈이 두둑이 들어왔다. 그러니까 그렇죠. 행복하다. 뭐 이 정도겠지. 예. 간의 자체가 그 얼굴만 봐도 사람이 전문 살인을 배운 다음에도 가서 살인하기가 사실은 한다면 끔찍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죠. 간애가 김정남이가 진짜 죽었다고 생각했으면야 행복하다고 쓰지 못하죠. 그치. 근데 그 행복하다고 한 건 그날 저녁에 했기 때문에 이 김정남 뉴스가 공개되기 전이니까. 전이죠. 그리고 그 사람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얘들은 모르죠. 모르는 상태. 그럼요. 그다음에 종남이가 인차 죽은 게 아니라 처음에는 죽지 않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러다가 그렇죠. 예, 멀쩡하게 상당 정도 걸어갔죠. 들어가서 죽었다고 하니까 나는 야네도 상당 정도 속았을 거다. 네. 간애가 진술하는 바가 물론 뭐 내가 금액을 많이 받았냐 이런 것쯤은 거짓말 할 수 있었겠지만 네. 그 뭐 찍는다. 그다음에 뭐 연습했다. 근데 연습 같은 거야 뭐 얼마든지 올리면서 그 구실돼 가지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혹시 김정남이 우리 현 박사님께서 아마 평양에서 공부하실 때 71년생 아닙니까? 김정남이가 그때 이제 송혜림하고 동거할 때 뭐 고영이 등장 그 시기 평양에서 공부하실 때 아닌가요? 그때 전혀 진짜 모르셨나요? 아니면- 그럼요. 전혀 모르고 살았어요. 네. 그거 안다는 게 전혀 그 송혜림이와의 동거에 대해서 다 비밀에 붙이지 않았어요. 뭐 이재순 딸하고도 공부하셨는데 아니 뭐 이재순이 딸하고야 완전히 굽이 다르죠. 그래 그 김정일이의 가계는 북한 자체 내에서 특급 비밀에 속하는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발설하게 되면 다 죽는다. 그렇죠. 이렇게 북한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 그 우리 대학에 뭐가 많은가 하면 옷가 제대군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옷가라는 게 다 김정일이 관련 무슨 특각이나 그다음에 뭐 거기서 버쳐서던 사람들 뭐 집일하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 다 모인 건데 그 옷가 제대군인들에 대한 그 동창들의 평가가 뭔가 하면 옷가 제대군인은 모조리다. 다 이렇게 평가를 해요. 왜냐하면 나와서 우선 군대에서 있었던 말을 한마디도 못하는 것도 있지만 거기서 너무 순종적으로 길들여줬기 때문에 나와서 그 사람이 가장 그 사고를 많이 하고 어떤 세계관을 세워야 할 시기에 복종하는 것만 배우다 나니까 나와서 그렇죠. 그래 나하고 가까운 우리 친척 중에 옷가지 대군인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거기서 그 건강이 안 좋아서 나왔는데 자기는 거기 들어가 있을 때 딱 무슨 말 하던가 하면 바깥 세상이 공산주의가 다 된가 알아대 하니까 자기네가 좀 잘 먹고 잘 지냈으니까. 자기가 그냥 커피 흘려서 나왔는데 커피가 흘리니까 용량 보충 해준다고 계란을 그래서 먹기 싫을 정도로 자기한테 먹으라고 못 살게 굴어가지고 자기는 거기서 잘 먹고 잘 살면서 야 우리 인민들이 좀 공산주의 사회로 가고 있는가 보다. 근데 끝까지 자기가 무슨 일 했다는 거 말을 안 했어. 네. 그래서 야 너 무슨 일 했는지 좀 알자. 야 궁금하기 굳이없다. 왜냐하면 북한 제대군인들은 자기가 군대에서 무슨 일 했다는 거 모이면 그 자랑하는 그렇죠. 여기 남자들이 모이면 네. 군대 자랑하는 거하고 똑같죠. 근데 일체 말을 안 해. 그래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면 저거 아마 거기 가서 경비서면서 마당 청소나 했는 거다. 그다음에 말하라 보니까 무섭대. 그래 왜 무서운가 하면 자기가 있을 때 누가 나가서 말한 사람을 자기네 앞에다 세워놓고 청산했다는 거지. 그리고 나가기 전에 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사인을 다 하고 나와서 그다음에 나온 다음에 간에 딱 관리를 한다고. 그래서 그 매구 도당에 옷가를 담당하는 지도원이 있어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강연회도 하고 그다음에 간에는 배치도 잘해주고 대학도 보내주고 그다음에 죽을 때까지 관리를 해요. 그러니까 김일성의 아들 우리 저도 북한에 있을 때 뭐 김평일이가 아들이다, 뭐 김용일이가 아들이다 이 말은 해도 괜찮았단 말이죠. 다만 김정일이 가족에 대해서 하면 이건 용서가 안 됐단 말이죠. 하니까 김일성이 때까지는 자기 가족을 속일 필요가 없은 없었죠, 거예요. 없었죠. 그러니까 그 평일이나 경진이며 그 우리 다 얼굴 봤다니까. 물론 많이 접촉은 못했지만 나와서 다니면 야 저 평일이야. 그다음에 자 경진이야. 그러니까 우리 얼굴 다 보고 뭐 경진이는 뭐 대학 식당에 와서 같이 밥도 먹을 때도 있고 뭐 이랬는데 김정일이 가족부터는 비밀에 들어가더라고. 그러니까 김일성이는 그 떳떳하니까 뭐 자기 가정을 구태여 숨길 필요를 넘기지 않았고 아이들도 남산 고급중학교나 종합대학에서 다 공개적으로 공부시켰지만 그 김정일 때부터는 그 가족 관계가 그렇게 복잡하니까 알려지면 그 말하자면 자기 위신이 추락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엄한 비밀. 그러니까 뭐 간부들 속에서 그건 완전히 금기어에 속했지. 금기어에. 혹시 공작원 중에 저
모하마드 깐수라고 한국 이름 정수일 씨 알고 계시죠? 아 말은 들었지만 내 얼굴 한 번도 못 봤어요. 그 단국대에서 지금도 가르치고 있는데 우리 장 박사님 잘 아시죠? 모하마드 깐수? 뭐그 네, 이분 바투타 여행기라는 책도 몇 년 전에 펴내기도 하고 뭐, 저술 활동 활발히 하고 그분이 있습니다. 뭐 이중섭 사람이요. 이중은 모르겠지만 이분이 이슬람 그 문화 우리나라 연구에서 거의 석학으로 최고 되어봤는데 이 사람이 이 마치 국제 스파입니다. 북한에 국제 스파인데 왜 잡혔냐면 그 양반 딸이 그 만수대술단에 있었던 겁니다. 거기에 누가 있었죠? 신영희 씨라고 잘 아시죠? 신영희 진달래꽃 필 때까지 책을 쓴 분인데 이 신영희 씨한테 이 딸이 정수일 씨 딸이 우리 아버지가 국제 간첩이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신영희 씨가 여기 대한민국에 와서 우리 정보기관에 그걸 말했죠. 그랬더니 이게 수사해버리고 이 사람이 신분 세탁을 해가지고 무슨 말레이시아인이 말레이시아인지 필리핀인지 여권을 갖고 있었어요. 생김새도 또 시커멓게 생긴 게 딱 네, 그 사람 수염도 같아요. 길고. 아니 하니까 그분이 하니까 북한 간첩이라는 거예요. 하니까 딸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하니까 이 사람이 북한 간첩인데 딸이 만수대술단에 있는데 신영희 씨 보고 우리 아빠가 국제 간첩이야 자랑한 거죠. 자랑을 안 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추적하다 보니까 잡혔는데 이제 저 시청 앞에 그 프레지던트 호텔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무슨 팩스를 보내다가 이제 정보기관이 덮쳐서 잡혔는데 이걸 볼 때 북한이 이제 이번 공작에도 이 김정남 암살에도 아마 행동대원 뭐 정찰총국 또 뭐 뒤에 지휘전은 뭐 통전부 아마 베테랑 공작원들이 많이 갖고 그래서 4명이 지금 평양으로 들어간 게 노출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김일성 종합대학 거기서도 상당히 그 공작원들이 위탁교육이나 뭐 혹시 그런 건 안 하는지 궁금해서. 아니요. 그 뭐 나와서 지금 뭐 다 그 절반은 다 거짓말인데 실제 그 북한의 공작원 양성 체계라는 게 아주 엄밀하고 엄격해요. 그 뭐 호술하게 길러내지 않고요. 난 여기 와서 그 실미드람 보면서 남쪽에서는 북한이 들어간다는 건 곧 죽으러 가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야말로 코너에 몰린 사람들을 들여보내는데 북한은 완전히 시스템이 다르고 남한의 공작원쯤 파견되자면 머리가 뛰어나야 되고 그다음에 그 훈련도 잘 되고 그야말로 엘리트를 들여보내지 그런 사람은 들여보내지도 않고 그다음에 그걸 철저히 비밀을 유지하기 때문에 아무 데서나 그 키우는 것도 안 해요. 그래서 그 김정일 정치군사대학이 있잖아요. 거기서 전문 양성하는데 거기서도 일반 공작원들은 간이랑 같이 양성 안 하는 걸로 나는 알고 있어요. 거기는 그렇죠. 뭘만 양성하는가 하면 피스톤만 양성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 남쪽에 그 공작원을 호송해 오는 사람들. 그다음에 공작원은 다 개별 교육을 주는 걸로 내가 알고 있거든요. 따로 별도의 아직제에서 개별 교육을 주고 있고 그 간에는 뭐 외국에다 파견해서 공부도 다 시키고 하니까 영어도 잘하고 뭐 중국어도 잘하고 다 전문 부분이고 그다음 뭐 태권도 뽕날게 하는 건 또 두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그 해외 공작원들부터는 다 그렇게 키우는 걸로 알고 있어요. 뭐 남한에 직접 들어와서 그 혁명 조직 꾸리는 그런 공작원은 그런 거 별로 훈련 주는 것 같지 않은데 공작원으로 하니까 북한의 공작원이 그 하나는 남한에 전문 와서 그 앉아서 남한의 정치 세력을 키우는 그런 우리 북한에서 공작원이라고 그러지. 그런가 하면 해외에서 전문 테러를 담당하는 김연희 같은 그런 공작원. 그런가 하면 전문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사람들을 나르는 공작원. 그렇죠. 예, 이렇게 안내를 하는 공작원. 야네는 존투원이라고 그래 말하는 거. 그렇죠. 자기네는 존투원이다 이렇게 말하고 공작원 여기 들어와 있는 공작원. 그다음에 하나는 해외 나가 있는 공작원. 근데 해외 공작원이나 여기 들어와 있는 공작원. 여기 들어와 있는 공작원은 진짜 지금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이 사람들은 원래 옛날에 그 전쟁이 끝난 다음에 58년도, 57년도 이때 제일 많이 대대적으로 보냈는데 이 사람들은 전문 훈련된 사람인 게 아니라 그 정치 간부들이에요. 정치 간부들이고 다 남한 출신들. 연고자가 연고자가 있는 사람들로 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는 다 나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거의 다 사망했을 게요. 자연사했을 거고 그 이후에도 도론에 보낸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 아예 여기 자리 잡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특별하게 무슨 이런 태권도를 잘하거나 무슨 그런 것보다는 철저하게 한국 시민으로서 자질을 갖춘 사람들이면서 정치적인 능력이 뛰어난 정치적 리더감들을 키워서 남한에다 잠복시켜 놓고 여기서 조직을 꾸린 거지. 근데
그 옛날에 제일 유명한 북한에서 사건이 통일혁명당 네. 사건 아니에요. 통역당? 네. 네. 통역당. 그러니까 통일혁명당 당수 그 김정태란 보면 최영도. 아주 괜찮은 사람인데 그 사람은 나만의 연고가 있는 사람이고 뭐 최영도 뭐 이길락이 됐나? 뭐 이종락이? 아니 길락인지 뭐 하여간 그때 북한에서 하도 추모해 김질락. 김질락 김질락. 이런 분들이 다 나만의 그 이름 있는 지식인들이고 인품도 아주 좋은 분들이고 그런 사람들을 여기서 육성해서 그 사람들이 뭐 태권도를 하겠어요 뭐 그런 건 안 하지만 아주 이런 쪽으로 준비해가지고 사람들을 묶어 세우고 지금도 난 그런 사람들이 이전만큼은 많지 않아도 군데군데 있고 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 그게 진짜 북한 말로 공자고. 근데 그렇죠. 그때는 이제 북한이 뭔가 사회주의가 어느 정도 성장기고 뭔가 고적이 말하자면 만족이니 뭐 이런 말 하지만 이제 뭐 대한민국에서 북한을 지지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다 사라졌으니 사실 북한은 뭐 대남 공작은 그냥 형식에 불과하지 제가 볼 때 지금은 뭐 다 잠복해 있고 아마 다 그 몸을 숨기고 있겠죠 아마 말씀하신 대로. 나는 그렇게까지는 생각 안 하고 있어. 왜냐하면 아직도 어딘가는 그런 망측들이 맺히 있고 그 밑에 모르고 따라다니는 수도한 사람들이 있을 거다. 그럴 가능성도 네. 있죠. 뭐 통일이 되고 나면 네. 누가 어떻게 끈을 가지고 활동했는지가 이제 다 드러날 텐데요. 그렇겠죠. 통일 후의 사회적인 혼란 이거를 가장 빠르게 줄일 수 있는 대비책, 해법 뭐가 있을까요? 통일 비용 걱정하시는 분도 꽤 많고요. 예, 저도 그 통일 후 문제가 하도 저부터 우선 궁금하거든요. 왜 탈북자들이 여기 와서 정착하는 게 그렇게 쉽게 안 되잖아요. 나는 탈북자들이 정착이 어려운 이유가 뭐 탈북자들이 건달뱅이라던가 뭐 나쁜 놈이 돼서가 아니라 그 남북이 차이 때문에 그 하니까 탈북자들이 여기 오게 되면 결국 타임머신 타고 온 사람들하고 같아요. 왜냐하면 북한이 하도 고립된 사회에서 살다 나니까 국제사회 흐름을 전혀 모르고 살고 있고 아주 이상한 체계에서 전에만 생존하고 있는 데다가 경제적으로 많이 떨어지다 나니까 타임머신 타고 이게 온 거고 그러니까 탈북자들이 여기 와서 남한 사회에 적응하는 게 매우 힘들다는 건 곧 통일이 된 다음에 남북이 서로 적응하는 것도 무지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남북이 아주 서로 다 편안하자면 북한이 아주 상당 정도 발전해 가지고 수준이 비슷할 때 합치는 게 좋지만 세상 일이 그렇게만은 되지 않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가장 우려한 게 국교 간 통일을 바라지만 그러면서도 국교 간 통일일 때 제일 남북이 그 충돌이 심하고 북한 사람들이 많이 곤란스럽고 남한 사람들도 비용 때문에 무지무지 고통스러울 거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는 뭐 북한식 해결책을 생각하니까 항상 저는 통일이 돼도 남북을 일정 기간 동안은 막아야 된다. 그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남북을 일정 기간 동안 막아야 된다. 하지만 통일을 내다봐서 관리하는 하에 그 막아야 된다고 생각하죠. 그러면 한국 사람들이 한결같이 제기하는 게 뭔가 하면 그거 막게 되면 북한 주민이 민주적 권리를 침해하는 거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오가는 자유가 그렇죠. 돼야 되는데 그걸 위해서 어떤 법적인 그런 그걸 만들어야 되고 그걸 북한 사람들한테 납득시켜야 되는데 남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북한 사람들이 나는 아주 쉽게 납득하리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북한에서는 한 군에서 다른 군으로 갈 때도 통행증을 떼가지고 가야 되고 그다음에 북한 주민들은 항상 뭐가 있는가 하면 조국을 위해서 나는 희생돼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너희들을 위해서 상당 기간 이런 게 필요하다고 하면 북한 사람들이 남한에서 이렇게 민주화된 사람들처럼 야, 그 우리 권리를 침해하는 거다. 이렇게 크게 떠들지는 않을 거라고 그렇죠. 생각하고 첫 번째는 막아야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뭔가 하면 그 여기서는 통일이다 하면 항상 동서독 통일을 염두에 두고 그걸 따라가겠다고 하는데 북한 말이 이럴 때 옳은 게 자기 실정에 맞게 생각해 봐야 된다. 그래 동서독이 차이는 4대 1 이렇게 됐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최소한 봐도 1대 20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남북을 당장 이렇게 합치게 되면 남쪽도 파국이고 북쪽도 파국인 거죠. 그래서 막고 북한 스스로의 부흥을 추진할 수 있는 각종 정책이 들어가야죠. 우선 첫 번째는 빨리 투자가 이루어져서 북한 사람들도 직장 다니면 먹고 살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마련돼야 되고 그래서 북한을 어느 정도 추겨 세워야지 그
열어놓으면 우선 북한이 사회보장 시책비를 우리가 지금 담당할 수가 없어. 복지비를. 그러니까 동서독 통일할 때 제일 비용이 많이 들어간 게 복지비였거든요. 복지비가 거의 60% 들어갔다고 하니까 무슨 경제 투자가 아니라. 근데 합쳐놓게 되면 북한 사람들이 복지비 수준이 당팡이 뛰어오를 거고 그다음에 또 노동력이 값이 뛰어오른 거죠. 근데 노동력 값이 뛰어오르면 북한 사람들이 그만한 기술 기능 수준이 있냐. 없는 조건에서 그다음부터는 북한의 투자가 지금 북한이 투자 메리트라는 게 싼 노동력밖에 없는 게 현실이거든요. 근데 싼 노동력이라는 이런 장점이 사라지게 될 거고 그럼 북한의 투자 유치가 적어질 거고 그렇게 되면 남한 사람들이 북한 사람들을 먹여 살려야 될 거고 그러면 남한 사람들이 죽겠다고 아우성 치게 될 거고 그래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게 남북을 막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면 자유 통행이 아니라 예. 부분 제한 통행으로 예, 가야 된다. 예, 부분 제한 통행. 그다음에 제일 그 두려워하는 게 북한 사람들이 이제 물 밀듯이 남쪽으로 네. 내려오지 않겠냐. 그래 하나는 어느 정도 절반은 강제적인 조치로 절반은 인센티브를 주는 조치로. 그래서 누가 언제 토론할 때 보니까 그 북한에는 이제 보나마나 최소한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복지 정책은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남쪽에 만약에 내려오는 사람은 일체 복지가 없다. 자체로 살라. 그래도 내려오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막을 수가 없다는 거지. 근데 그런 사람은 능력이 있는 사람이겠지. 그러나 북한에 있으면 그러한 복지 혜택이 있다. 그래서 그것도 하나의 방안 아주 좋은 아이디어 같고 한쪽으로는 북한 주민들을 설득해야 되고 그다음에 저는 내가 처음에 와서 제일 충격적인 게 그 말이었어요. 이제 사람들이 물 밀듯이 내려오면 어쩔까 해서 내가 2004년도에 왔는데 일본의 버드피플 생각해가지고 자체로 네. 일본은 그 시민들이 잘하니까 전해끼리 모여서 계획안을 다 만들고 그 사람들이 임시 수용소를 안을 만들어놨다 그래서 내가 처음에 와서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허허하고 웃었어. 북한 사람들이 알아야 물밀듯이 들어오지 2004년도만 해도 남쪽에 간다는 소식도 모를 때예요. 나도 모르고 왔거든. 맞습니다. 그리고 다 사람들이 중국을 가자고 왔지 남쪽으로 가자고 온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전 점점 발전하면서 이 소식이 점점 확산되고 있어서 이전 한 10년 지나니까 이제는 좀 그 흐름이 생겨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북한 사람들은 이렇게 해외에 많이 가본 사람들이 아니에요. 남쪽에서도 어디 이민 한번 가자고 하면 몇 년 동안 한 1년 동안 생각하지 고민을 한참 해야죠. 네. 근데 북한 사람들이 밑도 끝도 없이 집안 재산 털어가지고 당장 또 나온다? 불가능하죠. 우선 돈이 있나 가는 길을 아나 사실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게 흐름으로 되자면 빠르면 1년이고 보통 한 3년 되면 흐름이 생기더라고. 저 동유럽 보니까 동유럽에 제일 그 폐쇄된 나라가 어딘가 하면 그 뭐이던가 저 알바니아. 네. 알바니아가 3년 되니까 그때부터 사람들이 네. 이주 대열이 생겼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중국, 북한하고 알바니아 차이가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중국은 보나마 나오는 걸 막을 거고 우리 그다음에 북한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길은 배 아니면 이 철책선을 건너야 되는데 철책선은 뭐 몽땅 다 지뢰밭이라서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지. 네, 거의 불가능한 루트고요. 그다음에 기껏해서 배 타고 오는데 배 타고 배가 뭐 거의 없죠. 배 그래서 많아요. 아까 그 말씀하신 일본 2004년 3년 그때 이제 일본 학자들 전문가들이 그걸 많이 연구했습니다. 근데 아닌 게 아니라 지금 생각해 보니까 뭐 헛돈 쓴 거죠. 연구 안 해도 될 걸 연구한 셈인데 이 아까 말씀하신 그 디바이드 룰 이렇게 분리해서 지배한다. 관리하는 거죠. 그 그렇죠. 좋은 발상이신데 혹시 지금 우리 현 박사님은 남북 하나재단 이사이시고 뭐 통일연구원에서 통일을 많이 연구하시는데 이 탈북민을 활용할 수 있는가? 통일 후의 사회 통합이나 북한 주민들의 의식화나 이런데 탈북민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좀 연구하신 게 있습니다. 뭐 이 탈북민이 역할은 난 지금 자체도 아주 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왜냐하면 탈북민이 이렇게 오지 않았으면 그 서로 합쳐서 사는데 이렇게 곤란할 거라는 걸 남한 사람들이 미처 깨닫지 못하고 그렇죠. 아주 환상에 들떠서 독일처럼 당장 합치자 이랬는데 요즘에 남한 사람들이 충격을 받는 게 야, 탈북자들 적응하기 힘들어하는 거 보니까 이 통일되면 과연 사회 통합이 쉽지 않겠구나. 이거 지금 탈북자들이 몸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탈북민들이 여기서 어떻게 남북을 통합할 것인가. 이거 지금 예행 연습을 지금 우리 하고 있는 거죠. 먼저 온 통일이죠. 먼저 온 네. 통일인데 뭐 앞으로 내가 탈북자들 중에는 가서 내 군당 책임비서 하겠다는 사람도 있고 도당 책임비서 하겠다는 사람도 있고 예. 이것보다는 나는 통일은 언제 될지도 사실 모르잖아요. 여기서 지금 남한하고 북한이 지금 박자 맞춰 살아가는 그 자체 하나하나가 경험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하나재단에서 사회통합형 통일 뭐 이런 걸 말하는데 그 사실 잘 되지는 않아요. 서로 남북이 합쳐 산다는 게 참 쉽지 않고요. 예, 앞으로 많은 거 있는데 하면서 경험을 하나씩 쌓아야 되고 북한 사람하고 우리가 앞으로 합칠 때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런 거 많이 서로 의견을 나눠야 되고 서로 어떤 그 합의점을 찾아가는 게 아주 중요한 거고 그러다 나면 어떤 그 우리도 경험을 쌓게 됐겠죠. 근데 그 경험을 쌓을 때 한국 사람과 남한 사람과 탈북자가 서로 만나서 경험을 쌓고 어떤 그 합의점을 찾아가는 과정에 남한 사람도 통일을 위해서 사회 통합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인력이 크는 거고 북한 사람도 같이 인력이 큰다는 거죠. 그래서 서로 다 인력이 크면 이런 재산이 앞으로 통일된 다음에 북한과의 사회 통합이라든가 어떤 거 하는 그런 역량으로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탈북자들도 덮어놓고 오면 뭐 북한 리더가 되는 거예요. 뭐 북한 사람들은 다 바보예요. 뭐 그러니까 탈북자들도 나는 앞으로 통일되면 무조건 리더가 된다. 그건 말뿐이지. 충분한 준비가 필요한데 충분한 준비가 그냥 북한에서 배운 지식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남쪽에서 같이 통합을 하면서 어떤 그 기지를 배우면 그 능력이 자라서 그때는 뭐 아마 가서 리더를 안 하겠다 그래도 끌고 갈 거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또 남한 사람 북한 사람만 가서는 안 되잖아요. 근데 뭐 남한 사람도 내가 남한에서 리더 됐으니까 북한 가면 얼마든지 북한 사람 할 수 있다. 그것도 잘못된 생각이죠. 그러니까 남한 사람들도 이런 데 부딪혀 보면서 탈북자들이 특성을 통해서 북한 사람이 특성을 알아야 되고 북한 사람과 어떻게 화합해야 되는가를 배워야 되고 그래야 통일된 다음에 북한에 가서 일할 수 있는 능력이 키워지게 되고 그래서 뭐 탈북자들은 지금 여기 와서 이 해가는 자체가 여기서 정착해가는 자체가 나는 통일을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이고 통일 역량을 키워가는 과정이고 앞으로 북한을 위해서 어떤 거 할 그 준비를 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탈북 전까지 청진의대에서 철학 교환하셨지 않습니까? 네. 교육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교육 문제도 참 많이 문제로 되죠. 그래서 이 동서독 통일하는 과정에 제가 교육도 관심을 가지고 봤는데 그 남한에 지금 교육자들이 많잖아요. 많은데 가서 덮어놓고 북한 사람을 다 대신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보나마나 이제 교과서 체계를 다 바꿔야 되겠죠. 근데 북한식 체계를 바꾸는 게 아니라 보나마나 이제 남한식 체계를 바꿀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북한 거는 이제 다 뒤로 없어질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생각하고 아무래도 하나를 합쳐야 되겠는데 서로 이렇게 내용을 합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언제 신경 쓸 여유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보나마나 그래서 일률적으로 남한 교과서 가서 남한 학제 가서 쫙 읽고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대학이 문제잖아요. 근데 그때 동서독 합칠 때 그 소독이 대학 교수들이 몽땅 박았기 때문에 동독 교수들이 100%다 쫓겨났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다 입들이 이만큼 나왔는데 사실 북한이 대학이 수준이 높지 못해요. 왜냐하면 너무 차단을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북한이 거의 다 공과 계통 대학이라서 이 공과 계통 이 학자들은 뭐 머리는 거기서 거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상당 부분 써야 될 거고 이 사회학이 문제인데 저는 사회학 교수들도 그 사람들도 재교육해서 쓰는 게 좋다. 왜냐하면 그럼 처음부터 북한 사람들이 100% 남한 지식을 받아들인다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도 제일 어려워하는 게 대학에 들어가서 인문사회 교육이 제일 힘들다 그래요. 그래서 자기네는 그 대학생들이 우리가 도와줄 때 뭘 필요하나. 그러니까 우리한테 추가적으로 인문사회 교육이 필요하다. 근데 인문사회 교육도 남한 거를 정신없이 먹이면 북한 사람들이 그 무슨 말인지 알아듣기가 어렵기 때문에
북한의 상황에 맞게 설명해 주자고 하면 북한 대학 교수들 가운데서도 나는 속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북한 교수들 가운데도 멍청한 놈도 있고 똑똑한 놈도 있으니까 똑똑한 사람들을 골라서 배워주면서 같이 해가면서 같이 배워주고 북한은 사회과학 교재가 다 위에서 일률적으로 나와요. 그리고 그걸 해석해서 사람들한테 배워주는 거기 때문에 처음에는 인문사회 교육도 뭐 교육이라는 건 다 같잖아요. 선생이 처음에는 배워가지고 그걸 그대로 배워주다 나면 점차 자기가 받아들이게 되고 더 폭을 넓혀 나가는 거고 그런 방향으로 남한 시스템으로 바꾸겠죠. 북한을 우리가 이제 갑자기 뭐 북한이 급변 사태가 와서 접수해야 된다. 이건 네. 우리 예상해야 되지 그럼요. 않겠습니까? 우리 저 현 박사님한테 김일성 종합대학 총장을 좀 맡아주십시오. 맡을 자신 있죠? 아직은 그렇죠. 왜 왜냐하면 아직인가요? 내 뭐 대학 가서 내 지금 대학에 가서 강의는 하지만 네, 총장은 어렵다고요? 대학 시스템을 뭐 힘들겠죠. 아니, 나만 아직은. 이화여대 시스템 갖다 놓으면 되는 건데 혹시 거기서 저 공부하실 때 얼마 전에 그 숙청된 김옥의 남동생 김균 박사라고 혹시 아시는지요? 일부 총장 했습니다. 김일성 전. 우리 때는 그분이 안 했어요. 글쎄 물론 당연히 안 했겠지만. 하니까 그거는 잘 몰라요. 저는 거죠. 근데 그 대학 시스템을 하나 바꾼다는 것도 그게 뭐 순 공부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뭐예요? 그 말하자면 대학 행정, 그다음에 뭐 대학의 비전, 뭐 이런 걸 다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뭐 같이 할 수 있죠. 혼자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통일연구원에 출근하실 때 가서 절반만 통일연구원 일하시고 절반은 김일성 종합대학을 접수하면 내가 총장으로서 관리할 건가 이제부터 그 연구하세요. 네? 지금 통일연구원에서 집중적으로 연구하시는 과제, 지금 하시는 일이 궁금하고요. 또 하나 그 남북 하나재단 이제 이사신데 최초의 탈북자 출신 네, 이사 남성 최초. 한 분, 여성 한 분. 네, 네. 이 의미에 대해서도 한번 짚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최근 활동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뭐 통일연구원에서는 제가 북한 연구실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북한과 관련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북한 경제에 대해서 많이 연구했어요. 그래서 그 국영 경제, 뭐 시장 경제 다 보면서 사실 북한 경제가 지금 어떤 쪽으로 가고 있는지 좀 개선이 보이는지 뭐 이런 걸 봤고요. 금년도 연구는 그 북한 주민들이 이 남쪽에 와서 적응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 남쪽의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그걸 통해서 앞으로 남북한 사회 통합할 때 북한 주민들한테 어떤 정책을 실시해야 되겠는가 해서 이번에 탈북자 그 설문조사를 통해서 뭐 어떤 교육 정책이라든가 사회복지 정책에 대한 북한 탈북민들이 의향을 알아봄으로써 앞으로 그 정작 통일이 닥쳐왔을 때 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을 마련하는 게 목적이고요. 그다음에 그 남북 하나재단은 그 이사인데 그 이사가 비상임 이사예요. 그러니까 그 뭐 어떤 문제를 토의할 때 가서 찬성 반대를 하고 의견을 좀 주는 정도. 근데 회의 때만 회의 때만 네. 하는 그런 역할인데 중요한 역할은 뭔가 하면 말 그대로 탈북자가 처음 됐으니까 그렇죠. 탈북자들은 기대가 큰데 사실은 고난이라고 할까 그런 건 별로 없어요. 하지만 일단 책무가 맡겨졌으니까 그렇죠. 가장 중요한 역할은 뭐라고 생각하는가 하면 하나재단에서 탈북자들이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그다음에 그 이사들과의 조율을 통해서 그 탈북자들이 요구를 풀어주도록 하고 또 탈북자들한테 가서는 하나재단이 하는 역할을 인식시켜서 하나재단이 그 탈북자들을 위해서 도잘 봉사들어 하는 가운데서 뭐 비슷한 역할을 한다고 볼까 뭐 그런 걸 지금 나름대로 열심히 하느라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어진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오늘 출연 소감이랄까요? 느낌 어떠셨습니까? 아니 뭐 제가 좋았고요. 뭐 어쨌든 뭐 이게 통일에 어떤 도움이 된다면 참 좋을 것 같고 실제 그 이 말을 뭐 한국 사람들이 죽으면 아 북한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또 만약 북한 사람들이 듣는다면 아 우리 탈북자는 가서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래 그런 방법으로 남북 간에 서로 이해를 돕고 그다음에 북한 사람들이 저처럼 아마 생각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저렇게 제가 뭐 좋을 것 같아요. 이 사회주의 북한 사회주의 뗏목이 참 그 잘 가다가 이제 완전히 지금 그런 침몰하는 상황에서 우리 현인의 박사님 같은 엘리트도 탈북을 하시고 이 북한이 거의 붕괴되고 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앞으로도 저한 그 좋은 지식을 우리 탈북민들을 위해서 또 통일을 위해서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가 왕조 붕괴 후에도 자유통일을 향하여 그리고 자유통일 이후에도 몰수북수는 계속 달려가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베나TV는 정부기관 및 관련 단체의 후원을 받지 않습니다. 후원금을 받게 될 경우 출연 요청, 주제 선정 등 청탁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나TV는 정부기관 및 관련 단체의 후원을 받지 않습니다. 베나TV가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도록 시청자 여러분께 부탁 말씀 올립니다. 시청자 한 분이 한 달에 1,000원씩 후원해 주시는 111 캠페인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후원해 주시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